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도 쓰여 있듯이 이성의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한 세 권의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 말하는 이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이성은 당연히 이성친구 할 때 이성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성적이다 라고 할 때 말하는 이성이라는 뜻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근대 이후의 이성, 근대 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의 뜻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미신에 기대지 않고 인간의 사유 능력, 논증이나 논리 같은 사고 능력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태도 내지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사실상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 이런 근대 이성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들 있죠? 유튜브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문명의 이기라고 부르는 이 과학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 근대의 과학혁명 때부터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규범 같은,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윤리성과 도덕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인간 이성의 발달, 윤리학의 발달이라는 지점에 비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니까 초자연적인 권위에 의존을 할 때도 있고 미신을 믿을 때도 있고, 그건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들이니까 저조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조금 더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능력을 쓰느냐는 조금씩 다를 듯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역사적 배경,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좋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시대 구분을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눈 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서구 문명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런 영향하에 살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중세라는 시기는 신의 시기라고 하죠. 종교의 시대라고 하죠. 카톨릭이 인간의 사회 전반을 이제 지배하고 관장하던 시기인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과학혁명이나 시민혁명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 능력, 인간의 어떤 이성 능력, 비판 능력, 판단 능력, 사유 능력 같은 것을 중시하게 됐고, 그러한 배경에서 지금까지의 현대로 이어지는 문명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지금 근대의 연장선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근대라는 시대 구분도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언제부터가 근대냐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대충 이러한 배경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3권은 자신의 이성의 힘을 믿고 합리적인 사유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칸트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3권의 책입니다. 3권이 완전히 다른 장르의 책이에요. 한 권은 당시 17세기 당시 이제 인간 이성이 막 꿈틀거리고 이성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던 그때 나온 종교 비판 에세이가 한 권 있고요. 두 번째는 소설이고요.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또 터키라는 공간, 동서양이 만나는 터키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소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학 에세이 책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장르의 책을 묶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제 채널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3권의 책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3명의 사기꾼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3명의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모세, 예수, 마호메트 3명을 들고 있죠. 무려 3가지 유일신교를 한 방에 돌려가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책이 1712년에 나온 책이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이제 1600년대 말에 몰래 필사본으로 돌아다니다가 1712년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공식적으로 출간이 된 책이라고 해요.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약간 그런 출판의 자유 때문에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책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필사본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목에서 벌써 엄청나게 신성모독적이잖아요. 지금 읽어도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걔는 사기꾼이다. 걔네는 교묘한 말솜씨와 어떤 여러 가지 마술로 사람들을 속인 거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1600년대 말에
했던 책입니다. 당연히 누가 썼는지 몰라요. 여기는 지금 스피노자의 정신지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유 방식 같은 것이 스피노자의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또 그렇다고 스피노자가 이 책을 썼다고 하기에는 그 사람의 철학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글쓴이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후보로는 몇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 종교 철학자 이븐 루슈드, 13세기의 유명한 연구술사였던 아르노드 빌네브, 마키아벨리, 수학자 카르다노, 여러 사람이 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되는 그런 책인데, 일단 저는 이거 표지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좀 위에 3가지 종교랑 이렇게 X자 크게 해놓고 희대의 금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약간 혹하잖아요. 표지는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올해 8월인가에 나왔던 것 같고요. 목차는 이런 식입니다. 신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를 도대체 왜 믿는지, 종교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몇 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하여, 누마 폼필리우스에 대하여. 근데 누마 폼필리우스도 사실 이 안에서는 이제 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3명이랑 누마 폼필리우스까지 4명인데 이 사람은 워낙 분량이 적어요. 한 2쪽 나오나 3쪽 나오나? 그래서 이제 3명의 사기꾼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를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략에 대하여 이런 식이에요. 책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벌써 굉장히 신성모독적이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에 관하여, 종교의 다양성에 대하여, 대중의 순진함과 맹신자들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이런 것들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아니 그렇게 종교를 마구잡이로 깐 책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712년에 정식 출간된 책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제 스피노자나 데카르트 같은 근대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막 인간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꿈틀하던 시기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종교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반작용으로 나온 책이었던 건데, 그 당시의 시대상 같은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앞에서 번역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말을 해요. 이 책이 정말 신성모독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상 이런 책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재의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이러한 여러 도전에 응전하는 결과로 자신의 교리를 더 구축하고 더 탄탄하게 만들어 왔다. 그게 이제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몇백 년간 이어져 온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 과정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종교를 까는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이 종교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무엇이 인간을 종교를 믿게 만드는가, 그리고 도대체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리고 통치자들은 종교를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 등등등의 다양하고 깊은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는 됐어요. 여기서는 물론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건 대중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몇 명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책이지만, 읽다 보면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 군데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이 책의 13장인 종교의 다양성에 대하여 라는 챕터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실상은 아주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야말로 사람의 판단을 흐리는 주범이리라. 심판에 의해 공공현한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아니면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사고라도 당할까 걱정하는 심정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분별력을 흩뜨리고 어처구니없는 결단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지고한 행복의 불멸을 희망하고 진리를 굳게 믿는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디 있을 법한 일인가. 그 지독한 천형은 두려워하면서 남들처럼 버젓이 산다? 이건 그야말로 동화요. 불과 물만큼이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믿는다고 말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걸 믿게끔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믿는다는 게 무얼 뜻하는지조차 모른다. 고대인들은 이들을 두고 되바라진 사기꾼들, 건방진 무리들이라 칭했다. 이 부분만 읽어봐도 얼마나 신랄하게 종교를 비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특징들, 공포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같은 것도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많이 불편하실 책이라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기독교 쪽에서도 이 책을 몰랐던 게 아니고
이 책에 대한 응전을 많이 해왔다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혹시나 읽으실 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3명의 사기꾼들이라는 종교 비판 에세이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이성의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한 책이라는 카테고리에 100%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책, 또 좋은 소설에는 여러 가지 층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책만 해도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서양의 문제라든가 하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주제의식이 이 얇은 책 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 외에도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서구의 이성 문명, 과학 문명에 심취한 또 심취해가는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르한 파묵이라는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터키의 소설가죠.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책 자체는 이제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앞에 서문을 보면 오르한 파묵이 서문을 쓴 게 아니라 이 책 직전에 썼던 다른 역사소설에 등장하는 역사가가 내가 이번에 개부제라는 곳에 가서 기록보관소에서 이것저것 읽다가 이 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건데 이게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허구의 이야기였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책이 다음 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주인공인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터키 사람들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책 읽는 걸 좀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잡지식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한테 팔이 잘리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지식을 막 얘기를 해주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호자라는 이 나와 매우 닮은 사람을 터키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호자라는 사람은 원래 학문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가 가진 그런 지식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됩니다. 물론 나가 호자의 노예로 들어가게 된 거죠. 호자는 나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서구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지내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스포일러는 안 할게요. 이 책의 특징이나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를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자면 작품 해설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호자라는 인물이 어떤 인간 이성, 지식, 과학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질병, 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의 숲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병에 전염되면 마치 흑사병처럼 학문에 전염되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호자도 병에 전염되었다는 것은 구별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마치 전염되는 병처럼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호자는 서양의 과학적 지식에 매료되면서 동양적인 미신을 점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호자와 나가 한 3년 정도 다른 지방에서 살게 되는데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호자가 가르칩니다. 약간 그런 훈장님처럼 애들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호자가 탐구했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 또 바다에 대한 이야기, 또 새로운 시계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를 했겠죠. 내가 호자라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걸 배웠다라고 하니까 다음날 이제 아침에 호자와 나가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양의 심장이 거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전형적인 미신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불결하고 신성모독적인 이 지식을 전파하는 선생한테 저주를 퍼붓는 행위인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정체성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와 호자는 굉장히 닮았어요. 얼굴이 거의 쌍둥이 형제인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호자가 서구 이성에 점점 매료되고 빠져들어가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게 이 개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탐구를 하게 되는데 가장 하찮은 개미조차도 등으로 쌍둥이를 운반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운반하고 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탐구한 내용을 당시의 세밀 화가에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세밀 화가의 이야기는 오르완 파묵의 다른 책인 내 이름은 빨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는 직업이에요. 근데 세밀 화가들의 그림은 자신의 스타일이 표현돼도 안 되고요. 3D여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자와 나가 찾아가서 그림자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질 못합니다. 호자가 하루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나지? 그리고 그런 개별적인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 터키라는 사회, 또 세밀화가들이 보여주는 납작하면서도 평면적이고 모두가 일체감을 느끼는 사회로부터 그림자를 지닌 하나의 개별의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호자가 서구 이성에 빠졌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의 다른 축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었는데, 이 나와 호자가 굉장히 닮았다는 점, 그리고 서로의 언행이 점점 닮아간다는 점도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오늘의 주제와도 조금 거리가 있고 또 아예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쓰는 행위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점인데, 그 내용도 조금 다른 결의 내용이라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건 직접 읽어보시면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상징과 또 여러 가지 그 의미의 연결이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좀 지적으로 짜릿한 경험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는 행위가. 근데 보통 이 책을 해설할 때 보면 보통 오르완 파묵의 책들이 해석을 받듯 동서양에 대한 이야기, 동서양의 비교, 동서양의 만남, 터키의 지정학적 특성,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 소설은 특히 그런 특성이 더 잘 드러난 소설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어떤 지적 쾌감은 그런 지점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맞이하는 결말이라든가, 그리고 이 책 전체의 어떤 액자소설식 구성이라든가,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쾌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서구 과학을 찬양하는 소설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결말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냥 찬양하고 뭔가 좋아하고 그런 소설은 또 아니거든요. 이 호자라는 사람, 이 서구 이성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사람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나는지, 또 이 호자와 똑 닮은 나는 또 어떤 결말이 나는지를 직접 읽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은 이 책입니다.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 하는가. 이거 요새 약간 조금 입소문을 탔었죠. 그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였던 분이 창조과학을 믿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멘붕에 빠뜨리셨었는데, 그 이제 기세를 타서 바다출판사에서 약간 노를 저었던 그런 책이죠. 이 책은 16명의 과학자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제목대로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 하는가, 부제가 창조론이 과학이 될 수 없는 16가지 이유라고 뽑혀져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걸 반박하는데 이 모든 책의 내용을 쓰진 않아요. 이 16명의 과학자들이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왜 과학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가 이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가, 이 갈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이 왜 종교를 믿는가, 종교에 대한 믿음은 왜 강화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어떤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필자도 보면은 리처드 도킨스도 있고요. 이거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필자죠. 리처드 도킨스도 있었고,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를 쓴 스티븐 핑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지적 설계론에 대한 각각의 입장,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창조과학, 또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진지하게 교과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렇게 우세하진 않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실제로 교과서에 들어갔다가 혹은 갈 뻔했다가 펜실베니아주 법원에서 2005년에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지적 설계론은 과학에서 가르칠 수 없다라는
라는 것이 다시금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시끌시끌한 주제죠. 이 책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은 진짜 완전 개소리고 헛소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적 설계론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게 왜 과학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더 커요. 이 책의 일단 중요한 배경이 된 그 2005년의 판결문이 요 뒤에 이렇게 발췌가 돼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문의 입장이 뭐냐면 서문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기록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가 내린 결론은 지적 설계 논증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3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인과관계를 끌어들이고 과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규칙에 맞지가 않는다. 검증 가능한 혹은 반증 가능한 이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학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논증이 억지 이원론을 이용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것도 논증이 가능하지가 않다,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점. 세 번째는 이 진화론에 대한 지적 설계론의 공격이 이미 과학계에 의해서 다 반박이 됐다는 점을 들어서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학계로는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내려진 판결문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에 대한 조금 더 최신 업데이트된 현재 과학의 상태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금 잘못된 지식 같은 거, 지적 설계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적 설계론은 사실 그 자체로 검증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기보다는 과학에 대한 공격, 특히 진화론에 대한 공격을 주 골격으로 삼고 있는데 이 공격 패턴으로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눈이라는 기관이 있죠.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거든요. 수정체나 망막이나 신경세포나 이런 게 진화로 등장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복잡성에 대한 공격 같은 것에 대해서 이미 과학계가 어떻게 반박을 다 했고 그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법한 게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류의 기원에만 집중한 고고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집중해서 화석이 언제 발견되었고 그게 어떤 특징을 지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종은 어떻게 분류가 되었고 현생 인류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굉장히 쉽게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랑 같이 읽어보면 지금까지 과학이라는 학계,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이 얼마나 많은 증거와 서로 간의 교차 검증과 그런 걸 거쳐왔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구상에 생물이 등장을 해서 얘네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어떻게 생물체들이 발전해 왔는지를 밝히는 것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진화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고요. 조금 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이제 종교가 대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진화론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또 우주물리학이 모든 걸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왜 철학에서 형이상학이 밝혀내고자 했던 그 제1의 원리라는 것은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역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혹시나 제 말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 책에 흥미가 생기신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거 지금 바다출판사에서 7,500원짜리 보급 특별판으로 싸게 나와 있으니까 좀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은 7,500원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서 볼만하지 않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잠깐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3번째 책은 요 책이었습니다.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 하는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성의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한 3권의 책으로 이렇게 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만큼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